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의 김창모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멀고도 가까운 중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중동에 관해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카타르 알제리 대사를 역임한 커리어 외교관으로서 현재는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동 아랍 지역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특별한 강의에 초청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 경험과 또 제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동의 개념과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중동이 세계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동 간에는 어떤 교류의 역사가 있고, 중동이 우리나라에 또 어떠한 존재인지, 앞으로는 중동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동 하면은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사막이나 오일머니, 또 서양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로 전쟁이나 테러 같은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또 중동의 석유가스는 우리가 산업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우리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업체들이 중동에 진출해서 벌어들인 오일머니는 우리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테러 이런 것들이 사실 중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이 이슬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슬람이야말로 평화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중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중동에 대해서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미 아랍이나 중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에 아랍에서 유래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알코올이나 설탕을 의미하는 슈가, 레몬, 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모두 아랍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랍이 세계 문명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아랍의 문화와 우리 문화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처럼 아랍 사람들도 실내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에도 상당히 그 청결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돌방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 가운데서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앉기보다는 이런 좌식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날에는 조금 이제 바뀌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라든지 또 장남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랍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만 해도 여성들이 외부에 나갈 때는 꼭 쓰개 치마를 착용하고 머리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그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이나 아바야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화적인 공통점이 아마도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랍 지역에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동이라는 용어하고 혼용해서 쓰는 용어로 이제 아랍이나 이슬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용어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중동은 지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처음 이제 중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볼 때 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볼 때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아주 먼 동쪽에 있는 나라를 극동이라 하고 비교적 유럽에서 가까운 지역을 이제 극동이나 중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랍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아랍은 사회 문화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 연맹의 22개 나라를 이제 아랍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중동에는 이 아랍 22개 나라뿐만 아니라 총 2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란,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세 나라는 아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슬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슬람은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은 중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그 OIC 이슬람 협력 기구를 구성하는 그 국가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는 이제 중앙아시아나 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무슬림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는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중동 외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중동이라는 용어하고 혼용해서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가 메나입니다. 메나는 이제 그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의 약자입니다. 중동 이렇게 하면은 좀 지리적인 경계가 좀 모호한 그런 이제 느낌이 있는데요. 메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더 이제 분명하게 어떤 지역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서 오늘날에는 중동하고 더불어서 이런 메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스스로의 지역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걸프라든지 마그레브라든지 레반트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걸프라면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만을 얘기하는데요. 그 주변 국가들을 이제 걸프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레브는 이제 아랍어로 해가 지는 장소를 뜻합니다. 지금 메나 지역에서 서쪽은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반트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해가 뜨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랍어로는 또 마슈릭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중동이 고대로부터 왜 중요시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동은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동서교역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중개 무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동양과 서양에서 이제 강대국이 출현했을 때 서로의 세력 다툼을 할 때 어떤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대립이라든지 또 로마와 카르타고 또 중세에 와서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 간의 충돌 또 영불과 어떤 오스만 투르크 간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계 고대 문명 발상지 4곳 중에서 2곳이 중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 문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 중동 지역의 이 고대 문명이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서양 문명의 이 토대가 된 그리스 로마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동 지역의 주요한 종교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3대 유일신 종교가 중동에서 발생하였고 또 조로아스터교도 이 중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통으로 이제 성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경우에도 이 어디를 이제 자국의 도시로 수도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동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역사는 고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셈족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도시 국가를 건설한 BC 6000년이나 BC 3000년 사이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이슬람이 탄생한 중세 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7세기경에 이제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창시되었죠.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팽창해서 이제 우미야드 아바스 왕조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과거에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큰 세력이 됩니다. 북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스페인 남부 지역까지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지배하는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해서요 그런 이제 대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세기경이 되면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출현한 그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의 지역까지 침범하게 되고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까지 이제 점령하게 됨으로써 기독교인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200년 정도 동서양 간에는 십자군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사 발전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성지 회복에는 실패를 하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유럽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세가 무너지고 교황이라든지 봉건 영주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세력이 약화되면서 근대 민족 국가가 출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되었던 인문학이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에 전파되어 가지고 서양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몽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멸망을 하고 몽골의 지배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 치하에서 조그만 부족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다시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북아프리카 지역 또 지금의 이란 지역 그 있는 그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도 멸망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슬람 세계 전체를 이제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메나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중동의 새로운 지배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는 600여 년 동안에 서양에서는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포르투갈, 스페인을 필두로 해서 신대륙 발견이라든지 뭐 이런 대항해 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신대륙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금, 은 이러한 부들이 기반이 되어 가지고 유럽 국가들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토대로 해서 18세기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유럽 국가들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 오스만 투르크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1700년대 이후에는 그
특히 그 비엔나 침공을 한 이후에 세력이 많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1차 세계 대전까지는 오스만 투르크가 제국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가 그 영불러에 이제 패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중앙아시아 이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토들은 이제 전승국인 영불이 분할하는 그런 이제 영불의 보호령이 되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겪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그야말로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산업이 파괴가 되고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불은 전승국이 되긴 했지만 과거에 누리던 그런 영화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적인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또 해외 식민지 대부분의 해외에 있는 그 식민지 보호령들을 사실상 관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서 중동에서도 많은 나라들을 독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그 터키 영토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영불이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해서 국경선을 그었기 때문에 사실 그 영토를 국경선을 그대로 이제 독립국가들이 가지고 출범을 하게 돼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민족 문제라든지 또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출범하게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갈등의 요소들을 안고 출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동에서 중요한 변화는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1948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데요. 그 유대 민족이 이제 로마로부터 패망한 이래로 2000년 가까이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어떤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나 뭐 아우슈비츠 이런 그 잔혹한 상황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정서가 유대인에 대해서 하는 어떤 이제 동정하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엔 결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유엔 결의에는 이스라엘의 독립도 있지만 팔레스타인도 같이 국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아왔는데 자기들의 어떤 삶의 터전의 절반 이상을 영문도 모른 채 빼앗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아랍 국가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오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동 지역에 불어닥친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팔 분쟁에 따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중동에서의 4차례에 걸친 전쟁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독립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4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더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또 팔레스타인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까지도 이제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지역은 전체 팔레스타인의 20% 미만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상황 하에서도 이제 가자 지역을 통치하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화는 바로 냉전의 종식입니다. 냉전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평화가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어떤 경쟁 하에서 서로 이제 양 진영이
자기 진영으로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독재 국가들도 자기 진영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석유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 셰일 오일이 발견되고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중동의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던 세계가 이제는 셰일 오일도 같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중동의 상대적인 산유국으로서의 위상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의 그 산유국이 사우디에서 미국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동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이제 전략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서서히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대체하고 부상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해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중동 중심의 어떤 전략에서 아시아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는 가급적 이제 발을 빼고 관여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아랍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미국이 독재 정권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튀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 그 운동이 발생해서 들불처럼 이제 주변 나라들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비아, 예멘, 시리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집권하던 독재자들이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부 리비아나 시리아, 예멘, 이라크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전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민주 운동이 사실 이제 튀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군부가 다시 집권하는 그런 이제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랫동안 이 독재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행해 나갈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발전하지 못했고 또 독재 정권이 상대의 경쟁자들을 모두 이렇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독재자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국가를 운영해 나갈 주체가 부재했다 하는 것이 아마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아랍 국가에서 어떤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런 거는 아직도 좀 상당히 요원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변화는 탈석유 시대의 도래입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인 이제 석유가스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우디를 포함한 산유국들은 이제 자국들도 석유에 의존하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석유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이제 비전 2030이라든지 이런 이제 산업 다변화 국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중동의 변화는 우리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제 상징되는 UAE, 모로코, 바레인, 수단 이런 나라들과 이스라엘 간에 수교를 맺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종래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던 이집트, 요르단 두 나라에 더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수교한 아랍 국가들은 6개 나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랍의 종주국 역할을 했던 사우디도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이제 절차를 시작하게 되죠.
사실 이제 이런 배경에는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손을 떼는 그런 이제 정책을 취하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1979년 이제 이란 혁명 이후에 이제 이란이 이제 그 시아파의 맹주로서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고 그 혁명을 수출하고 이렇게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떼게 되면은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란과 공통의 적인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3년 일어난 가자 전쟁으로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대량 학살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아랍 어떤 정서가 급격히 냉각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이제 당분간은 좀 냉각기를 거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와 중동 간의 교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랍하고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사실 이제 고대로부터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류의 기록은 아랍에도 남아 있고 우리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 신라 시대 때는 아라비안 상인들이 그 낙타를 타고 실크로드를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많이 왔는데요. 중국에서 일부가 신라에까지 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의 지리학 문헌 기록에 따르면은 아랍인들이 그 신라에 그 다녀와서 기록한 것인데 신라가 아주 잘 사는 지역이고 비옥해서 그곳에 한번 이제 정착하면은 모두가 떠나려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마치 신라가 어떤 파라다이스처럼 그렇게 비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든 이제 아랍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무인석상을 가진 괴릉 같은 데도 있고요. 정말 이제 아랍인과의 어떤 교류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용가에 나오는 처용도 아랍인이라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 시대에 들어가면은 아랍인과 교류가 더욱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해상 교역이 발전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국제 무역항이었던 벽난도에 많은 아랍인들이 왕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랍인 거주 지역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랍인들이 가져오는 유리라든지 유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전래가 됐다 그러고요. 그 조선 시대에도 이런 이제 아랍의 그 영향이 계속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이나 공예품 발전에도 아랍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이슬람력 같은 경우에는 달력의 그 토대가 됐다고 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이제 그 투르키예 군이 이제 6.25에 전쟁에 참전했고요. 그 군인들을 통해서 이슬람이 한국에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처음 이제 중동에 진출해서 사우디의 주베일 항 건설이라든지 또 리비아의 데스로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를 따게 되면서 아랍인들에게 이제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랍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맡기면 아주 근면하게 일을 잘하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한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동 간의 경제 교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전체로 보면은 산유국인 GCC 국가들만을 본다면은 세계 평균을 상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소득 면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카타르가 세계 7위 수준이고요. UAE 23위, 사우디가 37위 정도 됩니다. 셰일 오일이 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중동 지역은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아직은 중요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정도를 중동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중동이 매우 중요한 에너지 공급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동 간의 교역 통계를 보면은 중동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액의 한 8%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또 건설 기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그 8% 중에도 주로 이제 한 5분의 4 정도는 GCC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으로부터 수입은 우리나라 총 수입의 한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출보다는 규모가 큰데요. 이건 주로 이제 우리가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 가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은 우리가 1970년대에 처음 건설 진출한 이래로 여전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해외 건설 시장이 되겠습니다. 건설 수주 누계로 보면은 중동은 우리나라의 건설 수주의 한 53% 정도를 아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긴밀한 경제 교류 관계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동 국가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석유로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산업을 다변화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또 기술력을 갖춘 나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탄소 에너지인 이제 원자력이나 수소, 그린 수소, 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유망한 협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라든지 스마트팜 또 AI 정보기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사우디나 UAE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라든지 또 방산협력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방산 제품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중동 국가들도 우리 방산 제품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EDX라는 이제 방산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많은 GCC 국가들이 참여해서 우리 부스에 들르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기술력 그리고 경제 발전 경험에다가 중동이 가진 자본력을 합한다면 서로 앞으로 이제 미래에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에너지 교역 건설 이런 데서의 어떤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양지역 간의 문명, 문화에 대한 이 따뜻한 관심 또 진정한 이해가 양지역 간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아랍 양국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류는 중동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중동의 우리 한류에 대한 관심도는 최근에 이제 BTS의 사우디 콘서트라든지 또 카타르 월드컵의 개막식에서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아랍 양국민은 서로 다르지만은 풍부한 서로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아랍 소사이티가 200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만 전방위 경제 협력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학술 등 다방면 교류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자 창립이 됐고요. 그래서 한국, 아랍 22개국 정부 기관들이 이제 참여하고 또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출연해서 200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 취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양지역 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아랍 우호 친선 카라반이라든지 아랍 문화제 또 한아랍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다양한 이제 문화 인적 교류 사업들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양지역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중동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와는 이제 문화 배경이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랍 국가에서는 종교가 삶의 일부입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들의 어떤 생활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5대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신앙 고백이나 예배, 자선, 금식, 성지순례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신자의 의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지금 3월이 이슬람적으로는 이제 라마단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제 해가 떠 있는 낮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또는 이제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또 기독교에서 이제 예수를 신성시하듯이 알라의 말씀이 적혀 있는 코란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코란을 모욕한다든가 이제 훼손하는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슬림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나 술 같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먹지만 비늘이 없는 생선, 예를 들자면은 자라나 낙지 뭐 이런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날 것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랍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 식사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배려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랍인들의 생활 패턴은 또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는 그 모스크에 가는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이제 주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손의 경우에는 이제 악수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또 선물을 교환하거나 이런 이제 좋은 일을 할 때 이제 사용하고요. 그리고 왼손의 경우에는 뭐 화장실을 가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악수를 할 때 동성 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성 간에 할 때는 서로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이제 아랍 여성한테 이렇게 악수를 먼저 청하는 것은 실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먼저 아랍 여성이 악수를 청해 온다면 악수를 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랍 지역에서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종교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과거의 유목민 시대에 관습이 그대로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목민들 간에는 이제 서로 분쟁이 많고 그래서 남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은 그런 이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이제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처제가 시행되어 왔었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지고 사실 전체 무슬림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 이제 튀니지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중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중동이나 아랍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갖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동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동 사람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도 이룩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화도 이룩했지만 아랍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너무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우리한테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에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면은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동반자로서 천년을 이어온 한국과 아랍의 교류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그런 이제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민간 외교관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이제 오늘 강의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마음으로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